안녕하십니까. 노혜경입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도 네. 노 박사님 전공되시겠습니까? 네, 전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종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영조. 네, 영조와 정조 그 사이에 사도. 네, 사도. 그 사이에 끼신 분. 그렇죠. 사도. 영조 정조 사이에 끼신 그 사도 네. 세자를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영화로 만나봤죠. 이 영화가 15년 개봉이었더라고요. 네, 2015년 개봉이고, 다 아시다시피 유명하신 감독님, 그 이준익 감독님이 하셨어요. 네. 이준익 감독님이 아주 특이한 감독님이십니다. 왜요? 이준익 감독님이 원래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프로듀서이셨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어쩌다가 예. 황산벌 혹시 네네. 아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황산벌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영화판이 이렇게 그 팀이 네. 그 뭐랄까 정규직이 아니에요. 요즘에 말하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감독님들이 자기 회사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 비정규직으로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를 따라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중간에 감독님이 뭐 나가셨나 그만두셨나 뭐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되신 거죠. 제작자에서. 급히 감독님을 못 구하시고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유명하신 게 네. 테이크가 많지가 않다. 테이크라는 건 뭐냐면 자,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어지간하면 좋아. 이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배우 입장에선 좋은가요? 좋죠. 한 번으로 끝나니까. 제작비를 보는 엄청나겠죠. 네. 제작자 입장에서는 네네. 이노우 감독이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아니, 좋은 배우를 쓰잖아요. 네네네네. 좋은 배우가 적당히 했을 때 편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굳이 근데 촬영으로 이 배우의 영혼을 끌어내겠다고 테이크를 막 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준익 감독님은 그 테이크가 적게 유명하신 제작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뭐 본인이 제작을 직접 하시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뭐 없겠네요. 엑스트라비 짜자작 나오고 하루하루 비용이 이 그쵸?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계산이 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그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찍고 장르가 다양하세요. 아 그래요? 사극만 찍으신 건 사극만 찍으신 게 아니라 네. 이 필모가 엄청나게 그 화려하시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황산벌부터 시작해갖고 네. 정말 기타 등등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거는 그 황산벌이 네, 아주 네. 그 특이한 네. 전쟁 영화였죠. 그래서 사투리.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삼국시대에 관련된 전쟁 영화가 참 많이 없었던 시절에 네. 저게 나서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였었고 실은 저도 이제 수업 교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임 박사님이랑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노 뭐 굳이 교수님이랑 네. 전쟁 쪽이라 저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전쟁 물론 있지만 거기에 나온 인물들 어떤 성격이라던가 어떤 삼국과의 관계라던가 뭐 전쟁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면은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이분도 엄청나게 그 화려하신 필모를 갖고 계세요. 근데 사도가 굉장히 이분 스타일에서는 나름 되게 무거운, 이런 일이 보통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네. 죽게 특히 하고. 이 왕가 쪽에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 중국은 같더라고요. 꽤 있죠. 네. 네. 형제가 반역이야 그러면 아들이고 그쵸. 뭐고. 원래 그 왕실이 네. 그러니까 왕 따로, 왕자 따로, 네. 중전 따로 다 각각의 어떤 권력의 중심지고 각각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패밀리가 아니야. 그렇죠. 패밀리 아니죠. 이거는 권력 집단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순간 잠깐 그냥, 아들이었다가 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언놈이 내 뒤를 이을지. 우리나라보다 근데 중국이 그게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꼭 한족
국가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이민족,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이민족이 다스렸던 시기에는 또 그들 나름의 또 후회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몽고랑 뭐 청나라 막 이런 데는 완전히 다르죠. 뭐 말자 성속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한번 해보자. 다르죠. 거의 그냥 아예 풀어놓고 이렇게 자생하는 놈 잡아다가 그런데 그런 방식이 이제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자 그 아무래도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걸 국시로 내오긴 했지만 실제로 조선 역사를 쭉 보면 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 정말 극히 손에 꼽을 만한 오늘 다루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렇죠. 손에 꼽을 만한 거고 이미 뭐 영조서부터도 이 이제 주인공이겠지만 이 영조이라는 인물 자체도 실제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었었죠. 영조가 몇째? 영조는 이제 그 바로 앞에 경종 임금이 바로 전 임금인데 그 전 임금이었던 과의 형제 관계잖아요. 형이었죠. 아 맞다. 형의 관계. 그래서 부자 상속이 아니고 그래서 형의 암살이나 뭐 독살 사건 그래서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로 책봉이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네요. 자기 그 형제들끼리 상속이 된 경우는 조선 초 뭐 태종태세 아시겠지만 그 태종태까지만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영조 대왕께서 대왕이라고 붙이는 몇 명 안 되는 그 왕이신데 뭐 선조 대왕이라고 안 하듯이. 근데 그 용어도 이제 조금 이제 수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실록의 정 풀네임을 보면 장원세자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영조도 다 전부 대왕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후기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어떤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많다고 봐야죠. 실제로는 다 대왕이신 거예요? 실록에는 다 그렇게 풀네임으로 보면 영종, 실록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는 영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실록 이름은 영종, 실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거죠. 모든 왕이 다 대왕이신 거예요? 대부분 대왕이라고 붙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시호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당대에 붙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라든가 장조 이름 당대에 붙여진 게 아니고 사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시기만 사후에 바로 붙여진 이름 뭐 시호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추존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뭐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면 이미 선대 임금에 대해서 4글자, 8글자 더 붙여져요. 그렇구나. 계속 누적이 돼서 실제로 뭐 거의 12자 되는 임금도 나중에 나와요. 대한 제국 시기가 되면 뭐 사도세자도 추존이 되잖아요. 황제는 고종 황제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시기가 되면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사도의 다 자손들이거든요. 고종 대한제국까지 가게 되면 그 가닥이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 추존이 있고 때때로 엄청난 추존이 많이 왕비도 그렇고 많이 되는데 4글자씩 추존하는 그 이름들이 올라가다가 8글자까지 이렇게 인플레가 막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풀네임을 다 나중에 추존했던 그 이름까지 다 합치면은 정말 10몇 글자 되는 임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도에 나오는 주연 배우, 송강호 배우, 송 배우님께서는 아주 또 화려하시죠. 굉장히 많은 영화. 뭐 요즘에는 그냥 어떤 영화든 다 섭렵하는. 뭐 지금은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요? 그렇게 기생충으로 그냥 뭐 전 세계로 뜨고. 사실은 그 스노우피어서 그 설국열차로 그 헐리우드 진출도 하셨죠. 영어 1도 못 하시면서. 그래서 아마도 비영어권 국가 배우로서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유명 배우가 아닐까. 한국에서. 이병헌은 영어를 잘하지만 이병헌은 영어 못하는 배우로서 영어를 안 하는 걸로 치면은 연기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우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조 역할을 하셨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이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해요. 연기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 있는데 이분의 연기는 정말 그 어떤 녹아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연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연기. 그게 아주 이제 이분의 아주 초기 영화 넘버3에 나왔죠. 넘버3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버3는 안 봤습니다. 넘버3에서 아주 적나라한 그 삼류 깡패, 그 삼류 깡패도 아니고 더 핫질이 좀 되는 역할을 너무 실감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리얼리즘 스타일 그 연기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쪽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그 연기 생활을 했던 그 연극판에서 연기 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 탑스타들이세요. 그러니까 연극부터 시작했던 예. 분인 그러니까 거죠. 영화 배우가 된다는 것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이죠. 그래서 그 요즘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네네. 아이돌 그룹도 뜨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영화 배우예요. 연기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돌도 할 때 물론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연기를 배우거든요. 연기 공부를 그래서 하죠, 대부분. 나름 잘 됐다고 하는 친구가 비예요. 비가 헐리우드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향점은 헐리우드군요. 비가 진짜 동양인 같지 않은 몸으로 헐리우드 진출을 했죠. 네네. 그래서 홍강호 배우는 향후 헐리우드 진출이 비영업권 배우로 또 가능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최민식 배우도 하셨죠. 네네네. 최민식 배우도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릭배송 영화에 릭배송일 거예요. 프랑스 영화 감독이 한 배우의 한국말로 출연하셨습니다. 네. 아니, 사설이 길었고요. 근데 이분이 연기하신 영조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예민하시고 엄청나게 변덕이 심하시고 아빠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 아빠라도 싫고 그 뭐라 그러지 상사라도 싫고 한데 재위 기간은 엄청나게 길고 제일 길죠. 83세까지 사셨고 53년 하셨으니까 최장기간. 최장기고 또 조선시대 평균 연령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정승도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산 분에 한해서 어떻게 70 넘으면 기로소를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였는데 어쨌든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존에다가 가장 오래 살아서 나이로도 밀고 권력으로도 밀고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웬만하면 다 그렇죠. 다 이건 거죠. 뭐라 그러지? 신의 관계뿐만 아니고 신입사원이야.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래 살면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쉽게 많이 바뀌지 않았던 세월이었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게 이렇게 세월이고 연륜이 자기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게 굉장히 쉬웠던 거잖아요. 그럼 알츠하이머만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약간 있어요, 실은. 아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제 정말 우리 흔히 이제 노망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 인삼을 조제를 해서 장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대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었다가 자기 오래 못 산다고 막 이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서는 80대까지 넘어서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조금만 이제 왕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면 빨리 약 드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영조가 흥분을 하면서 저놈들은 내가 한 말만 얘기하면 약 먹으라 그런다고. 실제로 나옵니다. 진짜예요? 네. 본인이 직접 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영조가 썼던 글들이 한 70대, 80대 됐을 때 나이 많이 들으면 이렇게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몰고 낮에 졸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쓴 글들이 거의 한 7, 8천 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쭉 보면 대부분 이제 임금이 쓴 글을 어제라고 부르는데 이 어제라고 남겨진 글들이 정조만 하더라도 굉장히 교훈적인 거라던가 어떤 신하라던가 누군가 이렇게 반포를 해야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근엄한 이런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일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시의 형식처럼 아주 간단한 것도 있고 그냥 산문처럼 긴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하루에 평균을 좀 내보니까 한 4-5편씩 계속 저녁 밤마다 취미생활이 글쓰기셨구나.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닭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저놈 수탉은 빨리 안 울어가지고 새벽에 안 울고 있다. 제 수탉이 다 안 울어서 빨리 울어야지 모두 깨갖고 나한테 이제 문화는 안 하고 뭐 일이 시작되는 거. 본인은 이제 잠을 못 자서 이제 아침이 빨리 시작이 돼야 이제 활동이 되는데 영조 대왕께는 닭이 무지하게 게으른 동물인. 그렇게 이제 수탉을 좀 닭을 좀 이제 싫어하는. 예전 닭을 나무라는 그래서 말인데 많고. 그럼 국에서 닭을 키웠겠네요? 특이한 동물들은 후에서 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잘 찾아냈죠.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얘기. 뭐 주변에서도 어쨌든 다구는 소리는 듣고 이제 일상생활들 아무래도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걸 조달하는 관점이 있었죠. 프레시한 것들을 드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있을 거고. 매일매일 산란된 것들을 드셔야 될 테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번 그 사도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연기.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신경질적인 모습이 감춰지지 않는 그런 걸 굉장히 느꼈어요. 좀 복합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압박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물론 이제 사도세자나 혹은 정조가 느꼈던 그러니까 손자로서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나고 왕실에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죠. 실은 왕이란 직업으로 보자면 오죽하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네, 왕이 그렇죠. 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영조는 어쨌든 본인이 태생부터 굉장히 이제 천출소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온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컴플렉스가 가장 심해졌죠. 그 어머니의 그 출신이 네, 비루한 무술이 넘버원. 출신이라는 그것 때문에 네. 그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놈이 날 무시하는구나. 내지는 내 어머니 때문에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라던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라마로도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 영조의 어머니께서 그 이름이 아마 동이었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설정된 거라고. 뭐 이름은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장희빈과 얽힌 그래서 무지하게 착한 뭐 인물로 그렇게 뭐 표현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보는 입장에서는 실상과 상당히 많이 좀 다르고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장희빈과의 어떤 대척점이 물론 인현왕후평에 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궁에서 일했을 때도 이제 그 인현왕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숙종의 세 번째 비죠.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관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노출을 시켰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그러니까 것 같고 하여튼 이 영조께서는 탄생이 왕실의 흑수저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나무수저인가?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랬었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네. 영조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에서 이 숙종이 어떻게 보면 랭킹에서 아예 이렇게 열애로 시켜놨다가 그렇죠. 근데 경종이 이제 장희빈의 아들로서 물론 왕위에 오르긴 했었지만 숙종이 주목해서 이제 세자로 만들고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경종을 대척점에 쓸 수 있는 다른 그룹들이 물론 있어요. 노소론 관계라든가 당시 어떻게 보면 숙종의 그 탕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 파당을 짓게 하는. 그러니까 경종이 이제 뭐 왕이 일단 되셨고 후계자를 빨리 생산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냥 덜커덕 그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나이도 뭐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나이였었고 굉장히 이제 젊었기도 했겠거니와 또 물론 몸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 있지만 왕비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어떤 정치 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은 가정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영조를 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론 쪽이 이제 영조를 밀은 거고 그래서 소론 쪽이 이제 경종을 두둔했던 제 기억에는 거고. 이 오른발 왼발 밸런스를 그렇죠. 엄청나게 잘 타신 분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그 상황이면 경종이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경종의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이죠. 영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뭐 장성에서는 궁궐 밖을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이 왕이 되면서 그럼 궁궐 밖에 계시다가 다시 들어가신 거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왕세자를 그럼 궁궐 밖을 좀 아시네 이분이. 그거를 엄청난 강점으로 내세워요. 평소에 계속 어떤 정치를 내가 좀 안다. 내가 가봤더니 그야말로 그 실무를 하는 놈들이 이렇게 삥땅을 치더라. 불시 검문에 뭐 이런 거 불시에 보고서 쓰게 해 이런 게 굉장히 궁 밖에 살아봤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실제로 영조가 밖에 정말 엄청 많이 나갔던 임금이거든요. 뭐 마찬가지 정조 때도 궁 밖에 나가서
뭔가 이제 행차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쭉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2개월에 3번 정도는 나간 꼴이고요. 행차를 한 거죠. 궁 밖에 나간 거죠. 그 뭐 야간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왜냐면 야간 그것은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그 암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암행 우리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영조가 한번 나갔다면 그 전 임금 같은 경우에 몇천 명이 움직여요. 한번 왕이 나간다. 그러면 그게 비용 너무 많이 드는데 영조는 어쨌든 최소 인원만을 꾸리고 뭐 이제 열심히 선대 왕릉 돌아다니고 제사로 다니고 보통은 그러면 나가시는 목적은 거의 제사네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멀리같이 갔다 한 게 이제 개성 6박 7일로 개성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진짜 네. 멀리 가셨네요. 네. 그거는 이제 아버지 숙종을 따라서 네. 아버지가 개성을 가셨으니 네. 나도 똑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간 경우도 있고 영조가 하는 대부분 일들이 숙종이 이미 했기 때문에 난 그걸 이어받아서 더 확장시키겠다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걸 또 확장시켜서 정통했던 일도 많고. 저도 듣기에 숙종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왕이었다고 들었어요. 숙종은 꿀릴 게 아무도 없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장자에 본인이 또 차고 앉아서 했었고. 네, 그리고 본부인에. 네. 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세자로 키워졌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이었습니다. 이건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왜 하필 저 아들을 저렇게 죽였으며 다른 자식은 없었나?